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카리스 석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있게 한번 또 요 시간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생물의 특징입니다. 생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생물이라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막 들어가는데 걔한테 물어봐도 이게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라고 하면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대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왜 생물이야? 뭐 때문에 생물이야? 오늘 한번 밥 먹으면서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움직이는 로봇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뭐 움직이는 강아지 같은 거. 저 움직이는 강아지는 생물이야 아니야? 물어봤더니 막 당황해요. 움직이니까. 근데 생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생물이 아니야? 물어봤더니 저거는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너가 먹고 있는 요 풀도 공장에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섯도 공장에서 만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생물이 아닌가? 라고 하면 벌써 탁 막히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생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정확한 아웃라인이 그어져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생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과학은, 우리라고 할게요.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이니까. 우리 생명과학은 다루는 대상의 범주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학이 연구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걸 생명으로 규정할 것이냐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주 심플하게 이러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딱 생명이다. 원래 모든 게 심플해지고 간단해질수록 명료하고 명확한 건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아직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의 정확한 정의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명체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료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특징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면 생명으로 보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빠밤. 네. 뭐 편집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겠습니다. 입으로.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세포가 뭐냐? 생명체를 쪼개면 기능을 유지하는, 생명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그죠?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알아낸 거예요. 모든 생물을 본 거예요. 동물도 보고, 식물도 보고, 원생생물도 보고, 뭐 세균도 보고 다 봤는데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얘기하면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이러니까요. 그죠? 말장난 같지만 일단 기억합시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생명체는 세포가 딱 한 개짜리 생물이 있습니다. 그걸 단세포라고 부릅니다. 세포 단 하나. 단세포.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요런 뭐 아메바, 요런 집신벌레 이런 거 있죠. 근데 아메바 집신벌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아이들입니다. 논에서 물 떠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세포 딱 하나짜리. 그죠? 세균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균들도 세포 딱 하나짜리. 그리고 다세포, 이 다자가 많을 다자죠.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그런 것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의 세포 몇 개? 대략 뭐 한
사람마다 이게 워낙 세포가 많기 때문에 추정하는 방식, 계산하는 수식, 계산하는 것에 들어가는 가정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인데 대략적으로 뭐 사람의 어떤 사람은 1kg당 1조개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대충 사람의 평균은 한 60조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사이즈라면 거의 대부분 다 다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양파, 뭐 당근 뭐 이런 거 다. 다만 딱 하나의 세포인데 사람 눈에 보일 만한 건 알들입니다. 예, 달걀이나 뭐 오리알, 타조알 이런 것들. 그런 건 좀 특수하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첫 번째, 빠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보겠다고 했지만 넘어가기 전에, 자, 요 과정은 원래는 생1에 있다가 생2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거나 할 이유는 없는데, 세포가 어떻게 우리 개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얼굴, 그죠? 이거, 지금 이 카리스 헉스, 이 개체죠. 이 개체가 세포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요 그림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런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가 됩니다. 즉, 이 개체를 들어가고 즉 쪼개면 세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식물은 동물과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게 동물이라면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돼서 개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은 세포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투하실 분들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 못하시면 생투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분해하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세포구나. 요런 감만, 그죠? 어떻게?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한다. 이게 뭐냐, 물질대사. 물질대사의 정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물리 반응은 똑같은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가 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물리 반응이죠. 작은 게 커지든 큰 게 작아지든 하지만 성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화학 반응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 그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합니다. 요거 간단하게 제가 레고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런 음식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레고 블록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레고 블록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식물들이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상에 이런 레고 블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식물들만 있는 건 아니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주 다른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여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레고 블록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동물의 입장에서는 레고 블록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레고 블록의 이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꿀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머리카락이 맨날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머리카락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밥을 먹어서 그 밥의 성분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잖아요. 손톱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손톱이 막 자라야 된다고 손톱을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른 걸 먹어도 손톱이 된다는 건 다른 성분을 잘 재조립해서 손톱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레고 블록이 들어오면 레고 블록을 떼서 이렇게 떼서 이걸 재조립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몸 안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두 가지야. 레고 블록 떼는 반응, 재조립하는 반응. 오케이? 되겠죠? 떼는 반응, 재조립하는 반응. 자, 그러면 떼는 반응이 뭐냐? 커다란 물질이 작은 물질로 변하는 것. 이게 떼는 반응. 이게 붙이는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떼거나 붙일 때 에너지의 이출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밥에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 어디 있니? 밥 표면에 막 윤기가 쫙 흐르면서 거기서 에너지의 파장이 쭉 있어가지고 막 손가락 대면 에너지가 막 나한테 흡수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어딨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탄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결합, 화학 결합들이 있는데 이 결합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면 이걸 이렇게 깨면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결합 자체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결합을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없는 결합을 만들어 주려 그러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얘네들이 잘 결합되어 있어. 그죠? 근데 이거를 탁 깨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꼽아주려 그러면 인건비 써야 되잖아요. 없던 거 만들어주려면 인건비 써야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엄청 쉬운 거예요.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미지를. 자, 결합이 깨지면 결합 안에 있는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결합이 깨지면 작아지는 겁니다. 결합이 깨지면, 즉 레고 블록 떼면 그 안에 숨어있는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되겠죠? 없던 결합을 만들어주려면, 없던 결합이 만들어지면 커집니다. 커져. 그리고 없던 걸 넣어주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떼는 반응, 붙이는 반응. 떼면 에너지 나와, 붙이려면 에너지 넣어줘야 돼. 됐죠? 그래서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이때 어떤 에너지를 흡수한다?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그죠? 그리고 이화작용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커다란 물질이 작게 쪼개지는 거 소화반응. 그죠? 추울 때 밥 먹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소화반응.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시킨 것들을 소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면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포도당의 이런 아주 작은 분자들이 깨지면서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밥알에 들어있는 걸 밥알은 이만해가지고 너무 커서 세포가 요만한데 요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작게 쪼개주는 거야. 그게 소화야. 그래서 소화를 해서 작게 만든 걸 세포 안으로 넣어주면 이 세포 안에서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더 작게 이 결합을 깨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생투를 들으세요. 잘 나옵니다. 네, 됐죠? 단백질 합성할 때 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없던 결합을 붙여야 합성입니다. 우리 몸에서 없던 결합을 붙이는 건 다 동화작용이야. 그러면 광합성할 때 이 에너지는 햇빛이 주면 단백질 합성할 때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물질, 내 몸에 필요한 레고 블록들을 조립하는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에너지의 이출입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 보고도 이게 동환지 이환지 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요거 A 보셨죠? 보세요. 자, 반응물은 아직 반응하기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생성물은 화학 반응 끝났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숫자를 아무거나 써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2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화학 반응이 끝나니까 에너지가 한 70 정도 됐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주변에서 50만큼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즉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반응? 동화 반응, 이하 반응? 동화 반응, 그죠? 튀어나와야죠. 동화 반응, 그죠? 반대로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끝나니까 에너지 레벨이 낮아졌어. 왜 낮아집니까? 이만큼을 바깥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뭐다? 생각해. 언제가 발열 반응이다? 결합이 깨지면. 결합이 깨지면 크기가 작아지고 우리는 이걸 이하 반응이라고 했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하 반응. 되겠죠? 물질대사. 이게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떼면 에너지 튀어나와. 맞춰주려 그러면 에너지 넣어줘야 돼. 그죠? 그죠? 떼면 이화, 붙이면 동화. 기억합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생물의 특징. 우리 지금 2개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질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리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 안 하면 뭐 어떡합니까? 차가 나한테 달려오는데 빵빵 하면 달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으면 저는 이미 여기 없었겠죠. 그렇죠? 뭐가 날라오면 피하고,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항상성은 생물이 이제 체내외 이제 바깥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치면 뭐 체온이라든가 내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항상성이에요. 그러면 항상성을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감이 안 오시면 기억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정한 속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온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화학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화학 반응의 속도는 2배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엔 온도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내 몸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겨울에는 화학 반응이 더럽게 안 일어나고 여름에는 막 일어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힘들겠죠, 그렇죠?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서 에너지가 막 만들면 여름에는 차 막 빵빵 오면 샥샥 피하고, 겨울에는 막 느긋느긋해서 다가오는 차에 맞아서 죽고 뭐 이래야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또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똑똑하신 분들, 선생님 변온동물은 그러면은 뭐 온도를 체온을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변온동물의 체온들을 측정을 해보면 얘는 자기 내부적으로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움직여서 추우면 따뜻한 데 가고 더우면 시원한 데 가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죠? 모든 생물은 다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지만 일정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자극의 반응, 항상성.
오케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생과 생장입니다. 이 둘이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둘을. 근데 발생은 뭐냐면 요거야. 수정란. 수정란이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세포 딱 하나. 그죠? 세포 하나에서 개구리가 되는 것.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처음에 하나였는데 얘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죠? 여기는 눈이 되고, 얘는 뭐 귀가 되고, 얘는 뭐 피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분화가 되면서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발생입니다. 됐죠? 그리고 조그만 개체가 커다란 개체로 자라는 것. 이게 생장이죠. 사람으로 치면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10개월 동안 자라가지고 애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발생. 그죠?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피부도 막 발달을 하고 이래 되는 거죠. 간도 생기고 폐도 생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생이고 태어났어. 애기야. 그 애기가 커다란 어른으로 변하는 과정은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장의 과정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코끼리든 사람이든 세포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몸뚱아리 차이는 엄청나게 나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포의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애랑 저랑도 세포의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포의 크기가 이만하고 막 저는 이만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를 늘려가지고 몸집이 커지는 이와 같은 생장의 과정,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죠? 선생님 단세포 생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써있죠.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냐,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지구상에 생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지금 딱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공통점들을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깜짝 질문입니다. 자, 고드름이 길어져요. 겨울에 처마 밑에 이렇게. 처마라고 하면 잘 몰라. 고드름이 이제 어디 뭐 건물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추우면 이게 고드름이 이렇게 길어지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생물의 생장이라고 볼 수 있나? 일단 고드름이 생물이 아니니까 생장으로 볼 수 없지만, 그죠? 이걸 왜 생장으로 볼 수 없을까? 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고드름은 물질이 달라붙어가지고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생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나랑 닮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는 것 생식, 그죠? 낳은 자식이 나랑 닮는 것 유전.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죠. 그래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죠. 더 이상 애를 못 낳아.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지금부터 더 이상 애를 못 낳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지구상의 인간이 싹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생물이 유지가 되려면, 그죠? 계속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나랑 닮아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 진짜 신기한 생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잎벌레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실제로 이파리하고 완전 똑같이 생겨갖고 못 찾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포식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얘가 노력해서 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이제 이파리 사이에 사람이 이제 이파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내가 막 노력하면 내 등에서 이파리 모양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얘도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진화 파트에서 다룰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 노력해서 뭔가 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고 넘어가려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얘가 막 이거 닮아야지 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처음부터 이렇게 이파리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겠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이 중에 어떤 친구는 약간 이파리 모양으로 변한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고 그냥 원래 사마귀 모양 같은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파리 모양이 조금이라도 닮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포식자한테 덜 잡아먹히다 보니까 오래 생존했고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변이가 생기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까지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냥 그렇구나. 그냥 막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변화가 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니까 이렇게 진짜 뭐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아지는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몸의 형태와 기능이 변하는 것, 이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진화는 뭐냐? 진화는 아예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종이 생기는 겁니다. 네. 생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겁니다. 생투로 가시면 유전자 풀의 변화라든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원에서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 이게 진화구나. 되겠죠? 적응은 새로운 종은 아니야. 근데 몸의 형태와 기능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맞게 변하는 것, 이게 적응이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새로운 종으로 변신하고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죠. 이걸 진화라고 하자. 되겠죠? 적응과 진화. 아주 디테일하고 어렵게 들어가면 이 적응과 진화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생원에서는 심플합니다. 몸이 변해서 환경에 맞게 몸이 변하면 적응, 새로운 종이 나오면 진화. 오케이? 자, 요런 게 뭐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이다. 그죠? 보면 알겠죠? 이걸 보고 이게 생물의 특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의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생물의 특징들을 쭉 놓고 보다 보니까 애매한 사이즈의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그죠? 2020년, 2021년, 2022년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바이러스죠. 이 녀석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 생물적인 특징과 무생물적인, 생물이 아닌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생물적인 특징을 보면은 얘가,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세포 안에 들어가야지만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밖에서는, 즉 숙주세포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복제 능력도 없어요. 살아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많은 어떤 특징들, 그죠? 자극에 반응하지도 않고, 항상성도 없고, 물질대사도 안 하고, 생식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물이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숙주세포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러면 물질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숙주세포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다양한 기자재를 지 것처럼 쓰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바이러스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요. 즉 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중에 세포 안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이 세포를 뚫고 나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즉 감기 바이러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생식. 그 숫자가 늘어난 아이들이 정보가 부모하고 똑같은 거 유전. 즉 유전과 생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다양한 바이러스,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지만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형태, E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 특정 환경에 어떤 아이들은 죽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 적응하고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전혀 새로운 종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응과 진화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네, 완전히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숙주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사람하고 다르게 DNA만 가진 아이, RNA만 가진 아이.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녀석이 바로 RNA 바이러스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DNA는 우리 이제 과학에서 배우죠. 이렇게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을 멀쩡한 가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에요, DNA는. 근데 RNA는 이게 한 가닥으로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고 고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변화가 심합니다. 즉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많은 변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환경에 적절하게 열심히 적응한 거죠. 사람이 약을 써서 잡으려고 하면 바뀌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신기하죠? 이걸 생물로 볼 거냐 무생물로 볼 거냐 애매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자, 우리 요 바이러스 중에 조금 재밌는 아이가 있어서 이 TMB, 담배 모자이크,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타바코는 담배,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죠? 요 녀석이 발견된 상황을 한번 보면서 바이러스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견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실험한 실제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을 갈아가지고 얻은 즙을 세균 여과기로 걸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 채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세균 사이즈야. 그죠? 세균 사이즈. 즉 세균이 밑으로 못 빠져나가는 딱 그 사이즈. 그래서 세균 여과기로 걸러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세균은 못 나오게 막은 거예요. 요 사이즈로 세균 여과기로. 세균의 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구멍을 작게 하면 세균은 못 나옵니다. 즉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세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냥 놔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숙주세포, 즉 바이러스가 쪽쪽 빨아먹을 그 숙주세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숙주세포 없이는 물질대사가 불가능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1mm를 건강한 담뱃잎에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렸네. 담배 모자이크를 떨어뜨렸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렸네. 뭡니까? 정보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뽑아서 봤더니 처음에 1mg이었는데 나중에 나온 거 봤더니 10mg였다. 요거 생식도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체 안으로 들어가면 생물체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누가? 바이러스가. 하지만 숙주 없이는
무생물의 형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신기한 녀석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깜짝 질문. 그러면 아니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냥 뭐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숙주세포가 먼저 나왔을까요? 바이러스가 먼저 나왔을까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생물이 출현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출현했을까?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숙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포가 먼저 등장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바이러스 특징 기억하겠죠? 자, 오늘 이제 처음이라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타임라인 보면서 원하시는 것들을 중간중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생명의 특징, 바이러스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 생명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규정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하는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계에 있는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험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바이킹호와 화성에서 토양 한 줌을 퍼왔습니다. 토양을 퍼왔어. 이 토양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현미경으로 보면 되지. 현미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토양 그 양이 너무 적으면 이거를 토양을 하나하나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디자인합니다. 다만 우리의 사고의 한계는 그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와 똑같은 일들이 외계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왜냐면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물질대사가 화성에 있는 토양 안에 있는 생명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를 전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방사선 기체, 우리가 요새 탄소가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탄소가 12번인데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14번은 요런 거야. 즉 이 첫 번째 실험을 보시면 이거 일단 볼게요. 이 실험 보시면 햇빛을 넣어주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습니다. 토양이 있죠? 이게 뭐야? 빛, CO2 세게 나오죠? 뭐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있는지를 본 거야. 광합성하는 세균들도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그러니까 이 안에 혹시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냐 이걸 본 건데 왜 이걸 썼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이 안에 생명체가 있어서 새롭게 만든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탄소의 색깔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거의 없는 이런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런 걸 넣어줘서 근데 생명체는 이건지 12번인지 14번인지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탄소는 탄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진짜 이 안에서 지금 넣어준 기체로 실험을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를 넣어준 겁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간 요 방사선 기체, 그죠? 방사선 기체를 넣어준 거예요. 첨가를 했어. 자, 만약에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 라고 하면 광합성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요 흙 안에 요게 들어간 그죠? 요런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디에? 흙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흙 안에 그러면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포도당을 검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쓸데없이 방사능 계측기 같은 거 왜 달려있냐. 하지만 베네딕트 반응도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검출이 되는 겁니다. 흙이랑 섞여 있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광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광합성이 충분하게 일어나서 이 토양 안에 요런 방사선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이 잔뜩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걸 센 불에 팍 태워, 토양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타면 재가 되죠. 그 재가 CO2가 됩니다. 즉 이런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넣어줘요. 빛도 비춰줘.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 그 다음에 이거 끊어. 그리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 다 빼. 예. 그 다음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에서 요게 나오는지 여부를 보는 거야. 만약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온다, 그 말은 이게 있다 라는 얘기고, 토양 속에 이게 있다 라는 얘기는 광합성 했다 라는 얘기니까,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띠띠띠띠띠 울리면 뭐다?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험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말은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 똑같은 실험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빛을 안 줬네. 그냥 14가 포함된 영양소, 즉 이거를 준 겁니다. 뭐를 준 거냐면, 이번에는 방사선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을 넣어준 거예요. 그 뭐냐? 혹시 이걸 먹고 사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가 있지 않을까? 요걸 바탕으로, 즉 요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호흡하는 아이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도 호흡이지만, 이걸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포도당의 결합을 깨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호흡하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호흡을 하면, 그러면 이 결합이 깨지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똑같이 이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처음에 영양소 넣어줘요. 영양소 건더기니까 뭐 기체는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가 울린다. 그 말은 뭐야?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호흡에 활용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 화성토양 안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험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뭔 얘기입니까? 없다. 없어.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방사선 기체도 아니고 방사선 계측기도 아니네. 그냥 기체 분석기네. 그럼 보세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그냥 넣어줘요. 만약에 이 안에 세포호흡을 하는 애가 있으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가지 실험 모두 없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화성 토양에는 생명체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화성 토양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 회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실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험 같은 경우는 뭐를 전제로 했다? 예. 뭐를 전제로? 요거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고, 요거는 호흡, 요것도 호흡하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다.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전제 중요하고, 이 실험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했네요. 여기까지 쉬지 않고 원타임으로 따라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고생 많았어요. 네네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시원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안녕.